중국식 플랫폼, 중국식 빅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중국식 자본주의 아닌 중국식의 지도 편달 아래 퍼포먼스가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꿨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면서도 소비를 하는 행태, 네. 이런 것들은 물론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가 그 시차를 엄청나게 앞당긴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이 코로나19 또 제로 코로나 이 다양한 지난 3년 동안의 이 시간들이 무엇을 바꿔놨을까요? 일단 제가 마지막 탐방이 중국을 탐방을 굉장히 자주 간 편이었었는데 마지막이 심천과 홍콩이었었거든요. 팬데믹 직전. 심지어 그때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장 갔었고 현지를 좀 못 가다 보니까 현지에는 휴민트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간접적인 부분만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상처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번 팬데믹 3년 동안 그 시기 동안 중국의 집단 지도부보다는 시진핑 1인자 체제가 공고히 완전히 이제 세팅이 됐잖아요. 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3년 동안 많은 상처나 규제로 인한 혹은 억압으로 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민간 쪽에 좀 불만들 혹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적으로 해석하면 참고로 제가 이제 미국 국채는 많이 보시지만 중국 국채가 몇 프로인지는 잘 다들 모르시잖아요. 미국 CPI 수치는 아시지만 중국 CPI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꽤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참고로 지금 2.9%고 10월 달에 2.6%까지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게 국정 지지율이라고 평가해드리고 있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네, 있는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관치금융이고 돈을 땡기는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돈을 가져가지 않고 있고 수요 부진과 침체, 아까 말씀드린 3대 위험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게 2.6%라는 역대 최저 금리였고 기가 막히게도 2.6%를 저점으로 외국인 순매수와 최근 국채금리 반등이 일치합니다. 바닥이네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 순매수 똑같고 최근에 또 그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할 때 외국인 순매수가 주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으로 1인자 체제가 득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리더십이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본인 신념이 뭐 반독점이다, 탄소 중립이다면 그걸 좀 드라이버 걸 수는 있으나 따라오는 것들이 과거 같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확실히 그 상무위원이 여러 명 있고 집단 지도부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을 때는 욕을 먹어도 분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원래 내부적인 민생 일이나 경제 일은 당선인이 나선 적 없고요. 총리가 항상 나섰죠. 근데 지금은 모든 문제나 실책들이 1인자에게 가다 보니까 여론에 더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리오프닝을 하는 과정도 11월 달에 굉장히 급진적이었거든요. 저는 드라마틱, 굉장히 그 백지시도 있었고 네. 불만들이 겹쳐지면서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과정이 1인자 체제 나름대로의 또 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 속전속결. 그러니까 일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상으로는 좀 이례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처럼 기본적으로 여론에 민감해서 그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바로 반대 대응을 빠르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점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급진적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보면 팬데믹이 바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의 매력도라고 한다면 이걸 굉장히 지구력 있게 야당이 없다 보니까 반대 없이 쭉 밀고 갈 수 있는 뚝심을 좋게 보셨던 분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시진핑 체계, 그러니까 애프터 그 저희 제로 코로나 이후의 중국의 모습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더 나쁘게 보실 분들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기억이 나는 건 급진적으로 진행됐다고 방역 한 달 만에 완화가 드라마틱하게 진행됐죠, 사실은. 하셨는데 사실 정말 그 예상 약간 못했던 일이었고 그 전까지는 방역 완화나 코로나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양회로 예상했던 그렇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네. 도대체 몇 개월을 앞서서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빠른 거죠. 그렇죠. 네. 네.
천안문 사태 이외 최고의 뭐 정치 위기다, 백제 시위가 뭐 이렇게도 보도가 됐었고요. 좀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네. 거였어요. 중국 지도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이죠. 왜냐하면 드라마틱했죠. 급진적으로 진행하고 외부적인 노이즈가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블랙박스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효과를 봐라.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역사의 재연클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그런 여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했었던 건 이런 네.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혹시 중국의 출산율은 어떤가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공교롭게도 올해 인도하고 중국의 인구가 추월되는 사드 크로스 상황이고, 상태죠. 네, 그리고 중국의 이 성장 둔화의 가장 근저에는 인구수 감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코로나19를 계기로 반등이 잠깐이라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출생률이 높아진다거나 근데 중국도 이제 산화제한 정책을 폐지하면서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혹시 큰 흐름에서 아 그때 코로나19가 중국을 살렸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저는 좀 생겼었거든요. 어떨까요? 또 아쉽게도 저희가 지표로 아직 확인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 안에서도 좀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또 인구 조사를 이번에 이제 작년에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발표된 뭐 어떤 수치적으로는 좀 확인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최근에 중국의 출산도 결국에 우리나라처럼 소득 기대나 어떤 주거 이런 쪽에서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난 3년 동안 고용의 70%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소위 말해 박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이 좋았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번에 그 어떤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출산으로 크게 이어졌을 걸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일부 성들은 미성년자 출산이나 또 비혼 출산 이런 것들도 장려하나요? 네, 장려를 일부 우와.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들 하고 각 지방 정부가 이제 트라이얼 태핑을 다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그게 중앙에서 이제 일단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도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태를 보면서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걸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전이 전부인 나라이기 때문에 관영 언론을 보면 대충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를 어떤 비난하거나 폄하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출산에 너무나 놀래서 저출산 얘기를 굉장히 보도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라는 건 한국. 한국, 한국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상황이 뭐 누구나 알듯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네. 그걸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그래요? 네, 뭐 들어보셨겠지만 공동부유도 네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한국의 여러 가지 체제나 발전 단계를 한국을 많이 대한민국을 따라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이나 또 결혼 문제, 세대 갈등 이런 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따라갈 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는 통제를 가지고 이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반대의 반로들이 최근에 나온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부동산 규제, 또 의료 관련된 의료보험 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딱 그 어떤 모습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거의 한국 제 보도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나오는 거 30만 이하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보도하고 그거에 대한 칼럼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또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한번 주세요. 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지도부라면 감히 중국의 이 출산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시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도민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코로나 여파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과연 중국의 이 인구 구조 아니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냥 절대적인 인구수는 여전히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 인도와 그 레드크로스를 형성한 이 상황이 굉장히 중국한테는 엄중하군요. 굉장히 제가 볼 땐 공포감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중국에 한창 많이 다녔던 4, 5년 전에 그쪽에 KDI 같은 국내 이제 국책연구소 같은데 그 중국 쪽 연구원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고령화 얘기. 전세제도 너희들 특이한데 전세제도 어떤 식인 거야?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를 굉장히 다수가 물어봤거든요. 아. 그럼 그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는 그거였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인구의 절대 수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 당연히 피크를 이제 갔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출산율 감소 자체가 하락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 과정이 본인들이 성장도 지금 빠르게 올라온 만큼 압축했기 때문에 문제도 압축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이제 사실상 그 공식화한 거지만 본인이 계속 이걸 가기 위한 명분을 뭘로 찾을까를 다들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뭐 급진적으로 보시면 대만 통일 혹은 뭐 미국과의 계속 극우적인 행보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다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맞춰놓고 인민들이 최소한 그런 거에서 완충되는 거를 본인의 업적으로 해보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 가져줘야 되는 게 공동부유 같습니다. 공동부유는 결국에는 동북아 국가들이 왔던 발자취를 본인들이 최대한 늦춰보기 위해다. 그래서 성장 위주로 했다가 생각 못했던 양극화 문제나 그런 이제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동북아 국가들이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다 외동이잖아요. 네. 끔찍한 부양비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아. 고령화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본인들도 존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반대로 하는 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거는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도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우리의 MZ세대 같은 젊은 네. 세대가 거기도 있고 그럼 생각이 변해서 사실 출산율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들어서 네. 이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얼마나 좀 먹힐까? 소위? 그럼 궁금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먹히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건 본인들도 알 것 같고요. 대신 본인들은 당이 있기 때문에 당의 통제력과 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설정할 때는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사교육 규제 같은 것들도 뭐 저희 이제 예전에 50 때나 옛날의 상황을 보는 것처럼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중국이 의료, 주거, 교육 관련해서 비용을 감면하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쪽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급진적으로 본인들 리더십으로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액션들이 빨라지냐 아니냐를 보시는 중요한 시기는 올해 가을에 있는 3차 당대회 같습니다. 아. 지금 20기 지도부가 총 7번의 당대회 소집을 하는데 10월에 1회가 있었고 2회가 2월 달에 열리고요. 10월 가을에 공동부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없는 종부세, 부동산세라든지 또 사치세라든지 또 소비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 혹시 하는지를 좀 보시면 아 얘네 이 템포가 빨라지는구나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네. 부동산 얘기도 좀 중요하게 네. 해봤으면 좀 좋겠거든요. 네. 중국의 성장 동위는 부동산이기 네. 때문에 사실 올해 중국이 괜찮아질 거냐 말 거냐는 부동산에 달려 있고 작년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동성을 살포했기 때문에 이게 밑빠진 독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은 분분하지만 네. 그래도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부었고 어떤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바닥은 형성될 건데 형성되는 데 1차 기쁨은 있지만 올라가는 데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부동산의 연장선상에서 소비 안정과 또 공동부유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경환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저는 그냥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보는데 공동부유론과 과거 마오의 공부론 뭐가 가장 다른 건가요? 그냥 세대가 다른 건가요? 아, 어떤 게 달라졌냐? 공동부유론과 공부론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아까 양극화 해석 관점으로 좀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오 때의 경우는 제가 뭐 그거를 자세히 뭐 이렇게 뜯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이념적인 부분이나 그때 투쟁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투쟁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결국에 동북아 경제권에서 저희 지금 그 중진국 함정을 소위 벗어난 아시아 사령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제조업 기반으로 이렇게 왔던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먼 사례고 일본은 너무 기존에 너무 미국에 가까웠었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만이나 이런 데 너무 작고 한국, 대한민국을 저는 많은 모델로 봤을 걸로 보고 비슷했기 때문에
본인들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접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현대화된 혹은 지금 문제에 맞춰진 포커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굳이 이념적으로거나 혹은 본인의 어떤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보려고 하기에는 조금 더 거대한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죠. 공동 부유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중국에서 좀 중요한. 네. 부동산 얘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택담보대출 생애 첫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뭐 네, 내려가고 맞습니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좀 계속해서 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부동산 얘기를 네. 드리면 막 한두 시간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쵸. 그쵸.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16년부터 기조가 바뀌어서 네. 2016년부터 거의 6년 가까이 규제를 했었고 네. 그 규제에 일단 끝자락에 와 있고요. 작년부터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그 중국의 생각은 부동산 투기 금지라는 목적을 걸어놓고 공급자인 헝다 같은 디벨로퍼 회사들하고 수요 쪽 규제를 동시에 하다가 공급자 규제는 일단 중단을 했고 수요 쪽의 경우는 가계가 좀 변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리 인하의 문제거나 네.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심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방역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았다는 의견과 이제는 중국도 가계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좀 내려놓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구조적인 것과 사이클적인 게 지금 갈리고 있어서 굉장히 그 회복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고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저도 이제 빈센트 의견에 동의하는 게 회복은 하지만 그 회복한 이제 탄력 자체가 아주 세진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좀 기다리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부를 공동으로 나눈 것 자체가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가계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공산당이 공동 부유론을 주창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가진 자들만의 향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반하게 부동산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건 투기를 하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쨌든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뭔가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잘 손이 안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동산 중심의 성장력 자체가 조금 퇴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 가게는 어떨까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2016년부터 그 시진핑 주석이 캠페인처럼 하는 게 방주불초라고 한자 표현으로 그러니까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캠페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그것만큼은 걸어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거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투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경우는 행정 규제가 되게 많아요. 우리처럼 DSR, DTI 외에도 기본적으로 호적과 비호적자가 외지인이 대도시에 와서 사는 경우에 호적을 입적을 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규제도 있는데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풀려면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행정카드 더 풀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제가 안 풀었기 때문에 덜 적극적이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게 중국의 가계의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부동산 불패였었거든요. 65%, 70%입니다. 거기서 주식은 4%니까 주식으로 무분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만약에 정말 더 꺾인다면 심지어 종부세 같은 게 도입도 안 된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없는데도 지금 미리 이렇게 꺾이면 부동산이 기여했던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골드마켓이 이제 끝나고 초호황기가 끝났다는 건 당연한 거고 디벨로퍼들이 끌고 가는 것들도 이제는 아마 합종연행과 M&A가 굉장히 다문화되면서 구조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긴 그림이고 사이클적으로는 한 4년 저점에 와 있으니까 저희가 회복을 논할 뿐이지 구조적으로 중국발 부동산 수요, 중국발 부동산이 끌고 가는 럭셔리 소비나 투자 수요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 사실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부라는
그 부동산의 그 큰 부가 오히려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중국발 수요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중요하죠. 또 이것 또한 네. 미국과의 관계, 미중 무역 갈등. 사실 코로나 이전에 몇 년간은 이 이슈가 시장을 굉장히 네, 맞습니다. 못 가게 네. 또 괴롭혔었는데 네.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도 뭔가 화해 기미가 있다가 정찰 풍선인가요? 뭐 그런 것도 좀 네. 불거지기도 했고 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큰 그림은 사실 빈센트와 제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국 입장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 뭐 또 괜히 댓글에 또 중국 쪽 대변이라는 거에 저희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정책과 자간을 해석해드리는 역할을 네, 하는 네.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 제가 미중 관계가 완전히 그 소위 말해 루비콘강을 좀 건너갔다고 느낀 계기는 언제였냐면 사실 2018년에 무역 전쟁도 있지만 네. 그 트럼프 때 어떤 이슈고 2021년 4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이번 바이든 지도부의 블링컨하고 양재치라는 예전에 외교 수장하고 같이 가서 2대2로 만난 적이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중국 측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좀 하면서 호소했던 적이 좀 있는데 네. 그걸 원문으로 들어보면 말 그대로 글로벌 무대에 중국을 데뷔시켜준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믿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서로 못 믿는 단계가 됐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고 왜냐면 원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기대치를 좀 많이 내려놓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올해는 중국이 내수로 회복을 하는 해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풍선 이슈나 미국의 이제 그런 각국과 공조해서 반도체 제재나 이런 것들은 내수로 회복하는 해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금융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고요. 이 노이즈, 어차피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내수로 성장하는데 방해만 안 된다면 네. 미중 관계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반대로 양쪽이 어떤 물가라든지 에너지나 여러 가지 공조를 혹시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올해는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 대만하고 연계해서 미중 관계를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2024년 1월이 이제 대만 대선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야당의 상황을 보면서 네. 올해는 신중하게 갈 것 같습니다. 반발은 하겠지만 올해 뭐 특별하게 대만 이슈가 혹은 뭐 러우 사태를 유사하게 혹은 뭔가 좀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중국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큰 기대 없이 보고 있고 특정 산업의 유불리로 그러니까 특히 뭐 제재를 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반사 수혜 정도가 있냐 없냐 정도를 보고 있고 올해 중국의 뭐 수출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중립적으로 시장 영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중 간의 관계 저는 그냥 합의 이혼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합의 이혼 단계고 이게 산업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내연기관과 전기차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메이커로 대변되는 위닝그로스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전기차로 가는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이 내연기관의 기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것처럼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단순간에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투자와 이런 산업과 이런 금융 단계에서 네. 흔히 내연기관의 이러한 마켓 시어를 전기차가 빠르게 잠식하는 것처럼 그렇죠. 새로운 곳에 좀 더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대와 우려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오늘 김경환 위원님이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이 중국 토픽은 제가 많이 주장했어요. 지금 꼭 중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이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셨는데 애널리스트라는 이 무게를 잠시 좀 내려놓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자, 중국 투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 말씀 좀 주시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향후 2, 3년을 좀 길게 보면은 해외 투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물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고요. 제가 물론 중국 애널리스트니까 당연히 중국 팔겠거니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어떻게 투자하냐의 방식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경제 비중만큼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아직도 한참 낮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경제만큼은 커질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신뢰도나 투자 방식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에 쏠림이 많은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G2 관점에서 보면 해외 투자는 약간의 롱숏 개념으로 중국물도 충분히 담을 필요는 있는데 올해는 제가 지수에 대해서 비중확대 의견을 드리지만 중국 투자의 왕도는 긴 그림에서는 업종과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즉 알파를 좀 더 내기 위한 그러니까 개별 기업까지는 저희가 불안하시니까 기업군에 대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계도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저는 전기차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발전과 신재생이 바뀌고 그 안에서 유틸리티나 전력회사들이 바뀌고 광물 자원이나 안보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하게 탄소 중립군으로 포트를 짜도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쪽의 그런 안보 산업들, 에너지 산업들 굉장히 고도화된 외국 애들 다 밀어낸 국산 1등 소비재 기업들 이런 걸 적절히 잘 압축해서 투자하는 어떤 매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수가 갑니다. 항생 지수가 갑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3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같은 기회 이런 거에서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좀 더 업종이나 테마 ETF 관련해서 그런 좀 축약된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무리 뭐 애널리스트의 무게를 내려놔도 중국 하지 마세요를 하기에는 중국의 국내 영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그래도 매력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매력을 좀 찾아드리는 게 난이도가 좀 높아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카페 빈센트가 한 13, 4회 네. 정도 됐는데 항상 전문가들 모시고 마지막 멘트를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깜짝스럽게 드려요. 네. 그런 다음에 제 스스로는 이분이 이끌어갈 또 이분이 도전하실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여의도에서 중국 중심의 리서치 센터가 없죠. 네, 만약에 근시일내에 신흥국 중심을 탈피해서, 그러니까 중국 중심을 탈피해서 신흥국 전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진 리서치 센터가 생긴다면 우리 또 김경환 의원이 그걸 또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센터장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팀 신흥국 주식파트 김경환 파트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요 말씀 하나 주세요. 중국 투자하실 겁니까? 중국 투자 긴 그림을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지수, 네. 장기적으로는 업종과 네. 종목 네. 시작해볼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오늘 이 시간이 좀 값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세 줄 요약 보셨죠? 네, 이런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김경환 의원 모시고 중국 돌아가는 얘기, 또한 앞으로 리스크 팩터와 또한 기회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앉아만 있어도 돈이 되는 그곳 카페 빈센트 매주 저희가 엄선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또한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참신한 주제와 또한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 앞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